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해방 이전 직물의 간의 생산과 공장 생산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1910년대와 20년대 직물업의 추이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산업의 일반적인 성장 조건, 즉 공장 생산 확대의 조건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있어야겠습니다. 직물의 경우 초기에 가장 시장이 큰 것은 면직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내 공장에서 면직물을 생산하게 되면 한쪽에서는 수입 면직물과 경쟁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간의 생산 면직물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이미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춰진 영국이나 일본의 면직물업과 비교했을 때 새로 시작하는 조선의 면직물업은 자본, 노동, 기술이라는 세 가지 생산 요소 중 자본과 기술에서는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관세 장벽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입 면직물과 경쟁하려면 품질은 떨어지더라도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훨씬 싼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 면직물이 진출하지 않은 시장을 파고드는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품질 저가격의 영역에는 농촌의 잉여 노동력을 활용하는 간의 생산 면직물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세 장벽이 충분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간의 생산을 뒷받침하는 조건들이 강했던 상황에서 조선의 면직물업은 수입 면직물이나 간의 생산 면직물이 진입하기 어렵거나 아직 진입하지 않은 틈새 시장을 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910년대 후반 경성에서 나타났던 직물업의 국지적인 붐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장 통계를 보겠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하의 공장 통계는 1929년을 기점으로 달라졌습니다. 1928년까지는 업종 분류는 자세하지 않았지만 민족 분류가 있었습니다. 1929년부터는 업종 분류는 자세해졌지만 민족 분류는 사라졌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민족 분류가 있는 통계를 가지고 직물 공장 수를 민족별로 나누어 본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것과는 다르게 초기 통계에서 편조업을 제외한 것입니다. 1913년부터 1915년까지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공장 명부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1916년과 1917년은 명부가 없어서 그래프에서 제외했습니다. 1924년도 빠져 있는데 이해의 공장 통계는 형무소 작업장 같은 관형 공장을 구별해낼 수가 없어서 제외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910년대와 1920년대 조선 내 직물 공장의 80에서 90%가 조선인이 경영하는 공장이었습니다. 물론 조선인 공장들은 다수이지만 대개 조그만 공장들이었고 일본인 공장들은 소수이지만 큰 공장들이 아니었냐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선인이 경영하는 직물 공장의 종사자 수가 전체의 몇 %였는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비율은 공장 수에서보다는 약간 낮지만 여전히 80% 안팎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1910년대와 1920년대 조선의 직물업은 조선인들이 주도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면사와 면직물을 함께 생산하는 면방직 공장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1920년대 조선에는 이러한 면방직 공장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1922년부터 생산을 시작한 부산의 조선방직인데 이에 대해서는 면방직업을 다룰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수를 통해 직물업의 흐름을 보면 1910년대 말까지 빠르게 성장하다가 1920년대 초에 급격히 쇠퇴하고 1922년부터 회복 성장하다가 1920년대 후반에 다시 약간 쇠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910년대의 성장과 1920년대 초의 쇠퇴를 주도한 것이 바로 지금의 서울, 경성의 직물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자료에 실린 경성의 공장 명부에서 직물 공장들을 뽑아내 조선 전체와 비교해보면 1910년대 후반과 1920년대 초에 경성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때의 경성은 지금처럼 한강 이북과 이남에 넓게 펼쳐져 있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사대문안이 중심이었고 거기에 용산, 마포가 더해진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조선 전체 직물 공장의 50% 이상이 몰려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종사자 수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1910년대 후반과 1920년대 초의 경성에는
조선 전체 직물 공장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1920년대 초까지의 조선 직물업의 성쇠를 이해하기 위해서 비교적 자료가 많은 경성의 직물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필목 한 필 짜지 않던 경성에도 근년에는 직조업이 발달하여 요 사이에는 1년에 100만 원 이상의 직조물이 경성에서 생성된다. 거기에 허리띠, 데님, 주머니끈 등 소위 끝목의 직조물을 합하면 그 산액이 경성 제조공업 중 실로 주요한 것이다. 끝목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필목의 직조는 이전 경성에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던 것이 최근 10년 내외에 이와 같이 발달하였다. 보시는 내용은 경성의 직물업이 성행하던 1918년의 것입니다. 경성의 직물업자들이 조선 총독부에 일본의 중요 물산 동업조합법에 근거한 조합을 결성하고자 신청했는데 그것이 인가되었다는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기사는 경성의 생산품을 끝목과 필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중 끝목은 예전부터 경성의 특산품이었지만 필목은 식민 지배가 시작될 즈음부터 생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성 광희문, 일명 수구문안으로 뒤로는 남산과 장충단을 등지고 있는 일대의 큰 동리는 요즘 새 동명으로 병목정이라 일컫는 곳이다. 잠깐 보기에는 경성 안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로 보인다. 그러나 동네로 발을 한번 들여놓으면 어떤 집을 지나든지 짤각짤각 와르르 하는 소리가 들린다. 조선 안에서 쓰는 허리띠, 주머니끈 등은 거의 다 이 병목정 안 짤각짤각 와르르 하는 소리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1918년의 기사입니다. 지금의 쌍림동에 해당하는 병목정에서 허리띠, 데님 같은 폭이 좁은 직물을 일종의 특산품으로서 생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끝목을 한자로는 직류라고 했는데 당시 경성부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폭이 약 5cm였습니다. 조선 총독부 통계연표를 보면 1910년대 말 조선 전체 직류 생산의 90% 이상이 경성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경성의 특산품을 간의 생산에서 벗어나 공장 생산화하려는 움직임은 1911년 경성직류 주식회사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장 생산은 점차 확대되어 1917년에는 병목정과 이웃 광희정에 직류 공장만 14곳이 있었고 그 종사자는 346명에 달했습니다. 성장의 요인을 노동자본 기술이라는 공급의 3요소와 수요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기사를 보면 구식 기계는 짤깍짤깍 소리가 나고 신식 기계는 와르르 소리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설비, 즉 자본과 기술이 도입된 것인데 아마도 경성 안에서 발명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경성의 특산품이기 때문에 조선 전체에 수요가 있었을 것인데 특히 1910년대 후반에는 쌀값이 크게 상승하여 농촌 구매력이 올라갔고 중국 시장도 개척되었습니다. 여기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 당시 공장 명부를 보면 대부분이 남자였습니다. 보통 직조노동은 여성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끝목은 남자들이 했습니다. 게다가 1년에 일하는 날이 100여일이었으므로 계절 노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이 되면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초록신을 신기고 붉은 데님을 차게 하고 비단띠를 띠게 하여 연도 날리고 얼음도 지치고 달맞이도 재미있게 해주려고 신과 데님과 비단띠를 사러 오는 부모와 형님들은 매우 열심이다. 그러나 각 신정과 끝목전의 흥정으로 말하면 작년 이때에 비교하여 매우 적다고 하며 그 원인으로 말하면 근래 조선 사람들도 서양 풍조를 따라 구두를 신고 양복을 입는 사람이 많아지자 그와 비례하여 조선신을 사신고 데님과 허리띠를 띠는 사람이 적은 것이라 한다.
그런데 경성의 끝목 생산은 1920년대 들어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1920년 일본 제국에 불어닥친 공황의 여파도 있었지만 생활 양식이 서구화됨에 따라 끝목의 소비가 줄어든 탓이 컸습니다. 1928년 경성 공장 명부에서 직류 공장은 5곳밖에 남지 않았고 그 종사자도 50명에 불과했습니다. 간의 생산까지 포함한 생산액도 크게 줄어서 1930년 경성의 직류 생산액은 최고였던 1919년 대비 3%까지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필목을 보겠습니다. 당시 경성부 자료에 따르면 경성에서 생산하던 필목은 대부분 폭이 약 30cm였습니다. 즉 공장 생산이라고 해서 간의 생산 직물보다 폭이 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간의 생산 직물과 비교하여 어떤 경쟁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화면에 보시는 것은 한국직물업의 시조라고도 불리는 김덕창의 1905년 광고입니다. 이 공장은 1902년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고를 보면 염색과 외국에서 들여온 직조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후 자료를 보면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면포를 한양목이라 불렀는데 회색으로 염색한 것이고 두루마리용으로 널리 쓰였습니다. 초창기 직기는 일본에서 들여왔다고 합니다. 한양목은 조선인의 수요에 맞춘 개량 면직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개량 면직물만으로는 경성의 직물업을 성장시키기에 부족했습니다. 1902년에 김덕창의 공장이 설립됐지만 1913년에도 직물 공장은 3곳뿐이었고 그중 2곳은 직류 공장이었습니다. 직류를 제외한 직물 공장이 늘기 시작한 것은 1915년부터였습니다. 동소문안 공업전습소 안에는 졸업생 자영단이라는 것이 있다. 이번에 직물부 자영단에서는 신라직이라는 저포의 대용품을 새로 발명해냈다. 보기에는 새모시와 근사하여 적삼과 두루마기감으로 모시 대신에 적당하며 비누로 빨든지 양잿물로 빨든지 변하는 일이 없고 값으로 말하면 한 필에 1원 10전씩이라. 이 신라직이 얼마나 싼지 알 것이다. 19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즈음의 모시배, 즉 저포 대용품이 경성의 공업전습소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면사를 화학 처리해서 모시와 비슷한 느낌이 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대용품은 질 좋은 모시, 즉 새모시와 유사하면서 세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가격은 훨씬 쌌다고 합니다. 공업전습소에서 개발한 저포 대용품은 신라직이라고 했는데 다른 곳에서도 대용품을 개발해서 한양저, 해동저, 동양저 같은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포 대용품뿐만 아니라 견포 대용품도 생산되었습니다. 면사를 화학 처리하여 광택이 나게 한 것입니다. 견포 대용품은 공정 중에 가스로 면사의 잔터를 태우는 작업이 들어가 있어서 와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1910년대 후반에 경성에서 성장했던 직물업은 앞서 본 직류 생산과 함께 주로 이 저포, 견포, 대용, 면직물 생산이었습니다. 1919년 경성 공장 명부에서 이 대용 면직물을 일부라도 생산하는 공장은 모두 15곳이 있었고 종사자 수는 239명이나 되었습니다. 당시 경성의 직물 공장 35곳 중 43%에 해당합니다. 면사를 가공하는 신기술의 개발, 그리고 저포, 견포, 대용이라는 조선인의 수요가 경성의 필목 생산을 성장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한 직기는 계량 수직기였습니다. 초기에는 직기 자체를 일본에서 수입하다가 나중에는 주요 부품만 일본에서 수입하고 조선에서 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앞서 끝목 생산은 남성 노동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필목 생산은 여성 노동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 초에 대용 면직물 생산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공황의 여파로 면사 가격이 크게 폭락함에 따라 면사 명직물의 유통체계가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920년대 중반의 상황은 잘 알 수가 없지만 1920년대 말이 되면 대용 면직물 생산이 경성에서는 정체하거나 쇠퇴하고 일부 지방으로 확산되어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표는
1929년 약 50여 개 주요 직물 공장 중에서 대용 면직물을 생산한 공장을 뽑아낸 것입니다. 경기도의 강화도와 개성, 경북의 대구, 경남의 부산, 창녕, 거창에도 공장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가 되면 대용 면직물 생산도 쇠퇴하고 맙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1920년대 말부터 견직물과 마직물의 대용품으로서 레이온 직물이 조선에 소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더 싸고 좋은 대용품에 밀려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직류 생산, 대용 면직물 생산의 직물 시장은 조선인들의 특정한 수요, 즉 일종의 틈새 시장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1910년대 조선인들이 직물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은 주로 이런 영역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수입 직물과 직접 경쟁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중 첫 번째는 수입 광폭 면포와 경쟁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1919년 설립된 경성방직입니다. 경성방직의 영등포 공장은 1923년부터 생산을 시작했는데 당시 영등포는 경기도 시흥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름과 달리 경성에 소재한 공장은 아니었습니다. 영등포가 경성에 포함된 것은 1936년부터입니다. 경성방직은 생산 개시 후 10년 이상 면직물만을 생산했지만 1936년 이후 면사도 생산하는 일관 생산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강의인 4주차에 면방직업의 성장을 정리할 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직물과 직접 경쟁하려는 두 번째 노력은 1910년대 말 경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견직물을 간해해서 생산했지만 고급 견직물은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직물 무역을 위해 1916년 설립된 대창무역 주식회사는 1910년대 말부터 중국산 견직물과 경쟁하기 위한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1924년에는 직물부가 독립하여 대창직물 주식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고급 견직물 생산은 1920년대 들어 더 활발하게 시도되었습니다. 1924년부터 일본 제국 전체에 사치품 관세가 시행되었는데 견직물도 그 대상이었기 때문에 중국산 견직물의 수입에는 고율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중국산 견직물이 일본산 견직물로 대체되었지만 조선인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고 그에 따라 일부 공장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1925년경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조선 내 견직물 공장 현황입니다. 대창직물의 설립년은 주식회사의 설립년이 아니라 대창무역 직물부, 즉 공장의 설립년입니다. 경성의 대창직물회의 조선견직도 1923년 설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동력짓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6개 공장은 모두 평안남도에 위치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용 면직물 생산 공장이 경남북에 소재했던 것과 대비가 됩니다. 평안남도의 견직물 공장이 설립된 것은 1910년대 후반도 있지만 1924년 사치품 관세 부과 전후가 대부분입니다. 조선 염직을 제외하면 동력짓기를 갖춘 곳이 없는 것이 경성과 다른 모습입니다. 이처럼 경성에서 조선 전체로 시야를 넓혀보면 1920년대 조선인 직물 공장은 경성방직을 제외하면 대체로 대용 면직물 생산과 견직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대용 면직물 생산은 좁은 시장이라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었고 견직물 생산은 일본산 견직물에 압도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1920년대 말에는 정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1910년대와 1920년대 직물업의 성장 과정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1930년대 직물업의 성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